저는 첫 강의를 맡아서 앞으로 4개월간 진행 예정인 나머지 15강좌를 이해하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크게 강좌 개요, 그리고 역사문화권이라는 게 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해서 역사문화권 특별법 혹은 역사문화권 정비법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데 그 법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강좌의 배경은 2달 전 지난해 12월 31일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7월 19일부터 발효가 되게 돼서 대단히 시의성이 있는 주제인 만큼 바로 강좌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나 예맥 중원, 대한민국을 8개 역사 문화권으로 구분을 해서 앞으로 이 역사문화권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데 앞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 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히 과거 이제 백제문화권의 일부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백제하고는 구분되는 마한 문화권이 설정됨으로 해서 그것이 이 지역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강좌 구성은 역사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본적인 내용과 8개 역사문화권의 특징, 그리고 각 문화권의 개발 현황,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8분의 각 문화권별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들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지역과 관련된 마한 역사문화권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로 나눴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을 답사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구려 역사문화권으로부터 시작되는 8개 역사문화권 이전에 이 역사문화권이 형성되게 된 우리 지역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고조선, 부여 이런 지역들까지 이런 내용들까지 먼저 살펴보고 그 토대 위에서 8개 역사문화권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제 지역 매스컴을 통해 본 마한 역사문화권, 이 지역에서 그동안 마한에 대해서 어떤 보도가 이루어졌고 그게 일반인들의 어떤 인식들이 반영되어 있는가, 이걸 조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넣고요. 그리고 이제 마한 역사문화권 개발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백제 문화권 개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던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정재용 교수가 이제 백제와 구분되는 이 지역 마한의 여러 문화 자원들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 것인가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좋은 강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 중요한 유적들을 함께 답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문화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거부감이나 어려움 없이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사문화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니까 일반인들께서는 이게 과연 문화권하고 뭐가 다른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권과 역사문화권의 차이, 역사가 들어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가요? 그렇게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문화권이라는 것도 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역사적 배경에서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이제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진 문화의 공간적인 지역. 뭐 한 줄도 안 되는 짧은 문장입니다만 많은 걸 담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어떤 공통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문화 요소 가운데
한 요소를 잡아서 그 요소로 구분되는 권역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그 특징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공간이라도 수없이 많은 문화권으로 구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권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종교를 기준으로 나눈 종교문화권 분포도 구분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언어권입니다. 언어권.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구분하는 언어문화권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뭔가요? 한자가 사용되는 권역인데 이 한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은 오랜 전통을 가진 전통적인 한자인데 중국은 이미 오래전에 1949년 이후로 간자체를 만들어서 일반화시키고 있죠. 일본은 일본대로 옛날 한자를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섞여 있고 타이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씩 다른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른 그런 이제 상용화된 그런 글자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아무튼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런 구분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 익히 아시는 거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계 4개의 큰 권역이죠. 신석기 시대 후기 그리고 청동기로 접어들면서 사회가 복잡하게 되고 도시가 생기고 기록을 위한 문자가 형성되는 그런 지역들을 문화권하고 조금 구분해서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중국 문명이라고도 하고 황허 문명이라고도 합니다만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사실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전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하나로 통일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 문화권 혹은 이제 중원 문화권 이거는 중국 문명 이건 대부분 이제 중원이라고 하는 서한, 낙양이라고 하는 그 이론 전통적으로 중국의 핵심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문화고 이 동북 지역에는 유명한 홍산 문화가 있고 산동반도에는 또 대문구 문화, 양자강유형에는 하모도 문화 이런 걸로 구분이 됩니다.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독자적인 문화들이 지역별로 발전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으로 또 다른 지역하고 구분이 되죠. 일본 열도의 경우도 조목 문화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특징적인 그런 권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같은 신석기 문화라 하더라도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조금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은 또 그 내부에서 구분이 됩니다. 우리의 신석기 문화, 흔히 빗살무늬 토기 문화로 일괄하지만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저런 구분이 가능합니다. 동북, 압록강유역, 중서부, 서남부, 남해안 이런 식이죠. 저렇게 구분할 만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 지역들이란 말이죠. 이걸 조금 더 크게 나눠보면은 동북 지역에는 토기들이 납작밑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뾰족밑 토기는 중서부 지역에서 유행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도 없이 나눠질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이건 아마 여러분 익숙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청동기 시대로 들어오면은 청동기 유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칼입니다. 동검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 요하유역에 걸쳐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이 성행을 하고, 그리고 그 서쪽 내몽고 일대에서는 이제 북방식 동검 혹은 오르도스 동검이라는 게 성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중국 중심부 중원 지역에서는 중원식 동검 혹은 중국식 동검 혹은 도시검 이렇게 불리는 독자적인 동검이 성행을 했어요. 이건 비단 동검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청동기 문화의 기원 자체가 서로 구분이 되는 독립된 문화 권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이제 관련된 집단들에 대한 기록이 중국 고대 사서에 나와요.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 상, 주로 연결이 되고, 서북쪽 북방식 동검은 산융, 동호 이런 세력하고 관련이 됩니다. 유명한 흉노는 그 다음이에요. 철기시대. 그리고 비파형 동검은 너무나 유명한 거죠. 고조선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기록을 통해서 그 문화를 영위한 담당자, 역사적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부터를 이제 역사문화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동일한 정치체와 그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된 문화권. 아직 이거는 사전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겁니다.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본 건데,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역사문화권은 따라서 그 역사의 시점,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역사문화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의 삼국시대의 지도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백제 밑에 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색깔이 좀 다르죠. 완전히 독자적인 문화권, 그리고 독자적인 정치체로 학계에서 인정이 되면 저기도 당연히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야겠는데, 아직 지금 학계의 합의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네. 그러나 이제 백제문화권이라고 통칭해 온 이 호남 지역을 마한으로 표시한 것만 해도 큰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제주도는 탐나, 바다 건너 외,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국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인가요? 기준의 시점이. 삼국은 사라지고 남쪽은 통일신라, 북쪽은 발해입니다. 남북국 시대죠. 그 다음 이것은요. 후삼국 시대입니다. 후삼국 시대. 네. 통일신라 말. 신라가 구분이 되니까 아까 봤던 이제 남북국 시대에 그게 이제 신라 후기에 가면은 신라가 이제 좀 나눠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처럼 어느 시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역사문화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 소그 역사문화권도 명확한 시기가 정해져야 하는데,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 법의 어디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현재. 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역사문화권을 설정했구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대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기본이 되는데, 거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가락국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플러스 가야 4개의 역사 문화권이 이제 처음에 제한이 됐었는데, 그게 2019년 4월 11일이에요. 김혜은, 민홍철 의원의 18인의 국회의원들이 이 안을 맨 처음에 이제
발의를 한 거죠. 그러나 이건 통과가 되지를 않았고 보완을 거쳐서 2020년 5월 20일에 수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에 마한 탐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6개 역사 문화권이 설정이 돼서 이 법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작년 12월 31일 개정안이 또 국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여기서는 기존의 6개 역사 문화권에 예맥과 중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기준이 뭐길래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이렇게 개정이 돼 나가는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역시 중요한 건 주체가 뭐냐 하는 것인데, 고대 문헌 기록에 나오는 첫 역사적 실체에 의해서 시작돼서 이룩된 문화, 뭐 이렇게 정의가 되겠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삼국사기의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이 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삼국유사의 가락국기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4개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보면은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 삼국 이전에 저런 세력들이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는 동의전 그 원전을 보면 그냥 예로 나와 있어요. 예로. 그런데 이 예를 교과서에는 동예로 표현을 해서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만, 중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첫 역사적 실체들의 분포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한은 진한, 변한, 마한으로 구분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진한은 신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신라 문화권이 되는 것이고요. 변화는 경상남도 중심으로 가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는 가야 문화권하고 같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한의 경우는 마한이 성장해서 백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은 백제는 고구려 주몽의 아들인 온조를 비롯한 그 서선호 모친을 모시고 그 일행이 내려오죠. 그래서 한강가에서 만든 나라가 백제고, 백제는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한을 하나하나 잠식해 나갑니다. 즉 마한이 성장해서 백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백제가 성장하면서 마한을 단계적으로 병합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한, 신라, 변한, 가야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을 나눌 것이냐에 따라서는 이제 공간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백제 문화권하고 마한 문화권이 구분이 돼야 된다 하는 건 이제 상식적인 얘기가 됐죠. 구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탐나의 경우는 사실 이게 백제의 병합이 된 걸로 나와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탐나가 이제 중앙정권이라고 할까요? 역사적으로 이제 육지권에 복속이 되는 것은 고려 초 일입니다. 고려 초 이전까지는 탐나는 거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탐나 역사문화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예맥 역사문화권은 아까 말씀드린 동예인데, 전통적으로 춘천 쪽은 맥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예가 아니고 맥이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 나오는 예와 맥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중국 기록을 보더라도 예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조금 이제 해 본다면 고구려 쪽이 맥에 가깝고, 그리고 부여, 옥저
동해 이쪽이 이제 예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춘천은 예보다는 내구로 인식해 왔고 그 인식이 가미가 돼서 예맥 문화권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중원. 중원이라고 하는 데는 지도에 보시는 한국의 가운데 지역입니다. 중앙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늘 그 지역은 고려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고 신라도 아닌 우리는 중원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건 역사적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한때는 고구려에 의해서, 한때는 백제에 의해서, 또 한때는 신라에 의해서 점유됨으로써 그 지역의 그 첫 역사적 실체가 지속적으로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는 그런 다른 지역과하고 다른 발전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권으로 설정을 해서 이름을 중원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과연 정확한 역사 문화권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계속해서 권역을, 역사문화 권역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배경에는 각 지역별로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런 걸 요구를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들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지역 개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사문화권 특별법은 그 지역의 그 보존, 정비, 개발 등등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립된 역사문화권으로 설정이 돼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권역별로 조금 민감하게 그동안 대응을 해 온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과거 이제 역사문화권의 이제 정비 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큰 규모가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개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72년부터 10년간이었는데 이때는 경주, 부여 두 지점만 설정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해 왔고요. 제2차는 91년까지 경주 고도문화권, 중서부 고도문화권, 제주 문화권, 한강유역 선사문화권, 이건 서울 암사동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원문화권이 나오고 가야문화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지역의 문화재를 개발 과정에서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데 주력한다. 이런 이제 컨셉으로 시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3차는 2001년까지인데 백제문화권, 유교문화권, 내포문화권 그리고 이 지역은 백제하고 구분되는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그리고 지리산 통합문화권 이렇게 나눠서 관광자원 개발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 지역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백제문화권하고 구분하는 것은 마땅하나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명칭이 과연 타당한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이 가능한 권역이라면, 명칭이라면 동일한 기준에서 낙동강 고대문화권, 금강 고대문화권, 한강 고대문화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역사적 실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잠정적인 명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차는 이제 재작년에 끝난 건데,
오른쪽 지도에 그 권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지리산권, 그리고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가야문화권, 영산강력 고대문화권, 중원문화권, 기타에서 광역관광권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권역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죠? 공주, 부여, 익산, 또 경주. 근데 이거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아주 밀도 있게 별도 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고도 문화권 개발은 경주 완경 복원을 목표로 무려 9천억에 달하는 예산들이 투입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익산도 마찬가지고요. 핵심 지역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5차는 2040년까지인데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광역시만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유명한 반구대 그리고 천전리 석각 이걸 이제 관광 자원화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충청북도는 충청 유교 문화권, 중원문화권, 그리고 충청남도는 이제 백제문화권, 유교문화권, 내포문화권. 전라북도는 벽골제, 유명한 유적이죠. 근데 여기에 가야가 들어 있습니다. 백제도 아니고 만도 아니고 가야가. 전라북도 동부 지역이 가야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마음문화권, 그리고 근대 역사문화지구, 목포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조성 사업, 그리고 경상북도의 경우는 이제 신라, 여기 이제 완경 복원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 문화권은 관광 거점, 그리고 선비 유교 문화 관광 거점 조성, 엄청난 규모의 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대 등등이 이제 경상북도 사업이고요. 경상남도의 경우는 이제 가야, 그리고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올해 아마 가을에 유네스코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이제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는 아까 탐나로 소개를 드렸는데 탐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죠. 제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탐나라고 해버리면 고려 이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 제주도에는 고려 이전의 유적은 별로 없고 이제 고려 조선 유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포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탐나라는 명칭보다는 그냥 제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버금가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 기본 계획을 들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나눠서 이런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1차에는 이제 5개 문화권의 24개 관광 권역을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부응해서 맞춰서 했고요. 제2차 때는 광역권역과 행정권역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권 중심의 16개 관광권역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는 이제 작년에 끝났습니다만 이제 7개 광역관광권, 16개 시도관광권, 6개 초광역관광벨트로 나눠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중추지역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느끼고 싶은 문화예술 관광 도시, 전북은 새만금 중심의 차세대 국제관광 거점, 전남은 남도 문화와 해양섬 관광 중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권 유적 종합정비 계획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 종합정비 계획은 이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백제, 신라, 가야, 중원, 고구려, 고려
영산강 다도해, 강화 이렇게 7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영산강 다도해권은 영산강 고대 유적들의 정비,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지성묘군 정비, 전라 병영 성지 발굴 복원 거의 다 됐죠. 그리고 진도 남도 석성, 그리고 나주 읍성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발굴조사와 정비, 전시관 건립, 마지막으로 선산문화체험관 조성은 광주 신창동 유적에 건립한 지금 건립 중입니다. 그런 이제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 주도의 중요한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지역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는 기본적인 법이 기준이 되는데, 가장 근간을 이루는 법이 문화재 보호법입니다. 1962년에 실행이 돼서 그동안 쭉 보완이 되어 온 것인데,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서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은 관리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아주 짧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형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냐 하는 해석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이렇게 대별해서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 지정문화재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국가지정, 시도지정, 그리고 문화재 자료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근세의 보존이 필요한 문화 자원들은 등록문화재라고 별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가가 등록하는 거, 시도가 등록하는 거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문화재 보호법으로 처리해 왔던 매장 문화재들이 워낙 대규모로 발굴이 되고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성격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법률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매장문화재의 보존, 민족문화 원형 유지 계승, 효율적인 보호조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건 몇 가지만 좀 추려왔는데요. 이제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이렇게 의무화시키지 못한 것인데, 법률을 따로 만들어서 의무화를 시켜서 좀 강화가 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토지, 내수면, 그리고 연안지역의 건설공사 가운데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그러니까 10,000평 정도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유적들을 발굴하게 되는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로서 현지 보존, 이전 복원, 기록 보존 세 가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 보존은 보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같이 묶여질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발굴을 하면 그 내용을 기록화하고 그 유적은 없애는 겁니다. 개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현지 보존된 것은 극히 일부. 그리고 현지 복원이 참으로 어려운데 그렇다고 없애기가 어렵다 싶으면은 보존될 수 있는 공간을 잡아가지고 이전 복원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대단히 그 매장문화재 관리가 강화된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모를 저렇게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는 그 개발로 인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소위 수익자들이 부담해서 발굴하라, 이런 이제 원칙이 들어있는 것인데, 시골 자기 집 앞마당에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화재가 나왔다. 창고 짓는 것보다 사실 문화재 발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또 나열이 돼 있는데, 또 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또 있습니다. 2004년에 발효가 된 건데요.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 육성하여 활력 있는 역사문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 이렇게 이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하고 차이는 그 문화재뿐만 아니라 그 문화재가 포함된 주변 환경까지도 대상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금 4개 도시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 정책들이 이제 지역 개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된 것인데, 자, 문화재보호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 알려진 문화재에 국한이 됩니다. 국가사적, 시군 지정 문화재, 이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 문화재 가운데 엄선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매장 문화재는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들이죠. 비지정 문화재는 지정 문화재에 비하면 법적으로 보존될 여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고대 주요 도읍 지역에 국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를 여러 문화권에서 향유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제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내용에 앞서서 제정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이제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월 1일.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고구려백제 신라에 비해서 가야사 연구가 좀 뒤처져 있고 가야 유적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정비가 덜 돼 있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가야 권역이 영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호남 동부 지역까지 걸쳐 있었다고 하는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라도 가야사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진작을 시키고 확인된 문화재들을 좀 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여했던 많은 수석비서관들이 약간 어안이 벙벙해한 그런 장면이 텔레비에 중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저 뒤에 프랑카드 보면은 2017년 6월 7일입니다. 김해를 가야 역사 문화도시로 지정 육성하자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7월 19일에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67번째 과제로 들어가게 됐고요. 또 발빠르게
민홍철 의원이 2017년 8월 25일에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상정은 되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제안이 된 거죠. 아울러서 8월 31일 잊혀진 가야사 영호남 소통의 열쇠로 거듭나다. 마치 준비가 됐다는 듯이 연속해서 대통령의 그 언급에 부응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7월 14일, 그러니까 6월 1일자 그 보도를 접하고 저는 왜 대통령께서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로 말문을 열면서 가야사만 얘기를 하시는가. 가야사보다 더 연구가 덜 된 게 사실 만인데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좀 글을 써서 광주일보에 투고를 했더니 거기서 실어줬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 가운데 저 오른쪽에 보면은 그동안 이루어진 이 같은 노력은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가야사 복원의 필요성을 거론하게 하였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문제만큼 만사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면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로 가야사 복원만 당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썼습니다만.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그해 12월 초에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 계획 이런 걸 세웠었어요. 향후 20년간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마지막 이제 교과서 개정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고 하는 걸 목표로 해서 기본 계획안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5일에 윤영일 의원, 완도 쪽이 지역구였죠. 윤 의원께서 고대 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도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본회의에 올라가지를 못했죠. 여기서는 이제 백제, 신라, 가야, 마한 4개 문화권, 역사문화권이 아니었어요. 4개 문화권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언저리 국회의원들의 문화권에 대한 입법 활동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신라 왕경이 있고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박인숙 의원이 제안한 것인데 풍납토성 하나만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발의한 예도 있습니다. 풍납동 토성의 경우는 여러분 뭐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접하셨을 터인데 현재 풍납토성 내부 거주하는 주민들이 4만 7천 명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풍납토성은 성벽만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성벽만 사적으로 지정이 되고 내부는 전혀 보존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정문화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 집적화가 시작이 돼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1990년대 말 문제가 되는 시기에 4만 7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그 내부가 백제 하남 의례성의 여러 흔적들을 내고 있어서 발굴을 하면은 상당 부분 보존이 되고 보존이 되면 이제 개발이 맡기니까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국회의원이 저런 법률을 낸 것인데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려면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서 유적을 살리자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었어요. 그리고 또 서삼석 의원은 마한만을 대상으로 해서 마한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2019년 6월 27일에 발의한 바가 있고 맨 마지막에 올라가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이게 이제 김민홍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제 4월 11일에 발의한 것이고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저 법안이
앞에 언급됐던 거론됐던 여러 법안들을 망라한 가장 포괄적인 법안이다 해서 저걸 중심으로 해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4개 여기 처음으로 이제 역사라는 명칭이 들어갑니다. 역사문화권을 발의를 한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은 민홍철 의원을 비롯해서 추미애 의원까지 19인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4개만 이제 여기 거론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갖는 걸로 준비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전남 지역에서는 마한 역사문화권 이걸 넣어야 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도청에서는 관련 시군 그리고 학계 이제 모아서 이제 협약식도 맺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청회에서 발표할 자료를 이제 전라남도하고 문화재청하고 청에 보냈는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마한 문화권이 포함되어야 될 당위성 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호남고각부에도 실었습니다만. 그리고 그와 함께 제주도에서는 탐나 역사문화권 정책 포럼 등등을 개최하면서 탐나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 5월에 수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역사문화권의 유형에 마한 역사문화권과 탐나 역사문화권을 추가함 이런 이제 수정안이 올라가서 5월 20일에 이 6개 역사문화권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죠. 그래서 5월 20일에 의결이 돼서 2021년 6월 10일에 이제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게 됐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자마자 여기저기서 뭐 많은 또 움직임이 있었어요. 가까이 전라북도에서는 뭐 마한의 시작과 꽃을 피운 땅 전북인데 왜 전북은 마한 역사문화권에서 뺐냐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전북은 빠진 게 아니고요. 동부는 가야 역사문화권에 들어가 있고 서부는 백제 역사문화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한 역사문화권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이제 그런 지역의 또 학계의 의견들을 모아서 입법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희한하게도 또 광주가 빠졌어요. 이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마한 역사문화권을 보면은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 유적 유물이 분포하는 전남 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산강 유역권이 중심이 되는데 전남 지역으로만 행정구역을 표시하니까 행정적으로는 구분이 되는 광주광역시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도 2020년 11월 10일 이 자리에서 광주 무진주와 마한 백제 마한 역사문화권 확대 지정을 위한 학술회의라는 이제 타이틀로 해서 학술회가 열렸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아까 말씀드린 중원 역사문화권의 설정과 활용 정책 토론회. 백작 회장이고 가운데 유명하신 분이죠. 막강한 권한을 가지신 도종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강원 지역도 우리도 뒷짐지고 있을 수가 없다. 강원도는 역사적으로 예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법률 안, 여기는 대안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수정안이죠. 작년 12월에 제출이 됐는데 이제 마한 역사문화권이 이제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이렇게 돼 있는데 충청, 광주, 전남, 전북을 중심으로라고
확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넓은 권역을 만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야말로 초광역권으로 확대가 됐어요. 이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한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확산이 돼 나간다는 것이고, 백제와 구분되는 그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마한에서 찾고자 하는 인식들이 이제 축적돼 나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설에 있어서 중원역사문화권, 예맥역사문화권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의결된 게 작년 12월 31일 불과 2달쯤 전에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기존의 6개의 예맥 중원이 포함된 8개 역사문화권이 현재 확정이 됐고, 올 7월 19일자로 이 개정안이 발효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각 역사문화권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법안이 발효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대폭 개정이 됐는데, 이거는 올 1월 18일입니다.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전주 쪽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 토론회. 후백제도 역사문화권 하나로서 추가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북이 여러 이제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주도 세력들이 바뀌는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제는 아까도 보여드린 이제 후삼국인데, 후백제권을 역사문화권으로 또 하나 한다면 후고려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특별법 주요 내용을 좀 발췌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적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만 발췌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 제1조 목적은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법 긴 문장입니다만 핵심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발전입니다. 지역 발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 지원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각 역사문화권의 여러 사업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엄선해서 매년 나누어서 지원을 하게 됐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역사문화권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 무형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 발전시켜온 권역,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마 담나 중원 예명 순서적으로 했는데, 중원은 제가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른 점이 있죠. 내용은 중원의 경우는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유적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차이는, 다른 지역은 역사 주체가 하나이죠. 여기는 주체가 셋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환경,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역사문화권 정비 구역, 이런
용어, 앞으로 계속 나올 용어로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환경은 이제 자연환경과 역사적 정치성을 형성하는 유형 플러스 무형 의상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고요. 정비구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시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국가 등의 책무인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맨 뒤에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있어서 말이죠. 하여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다면 위법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한 요구고요. 할 수 있다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국가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경제적, 재정적 지원인데 이제 국가 살림이 한정되다 보니까 새 법에 따른 새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확보된 것을 중심으로 나누어 줄 뿐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을 재원을 마련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제4조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이것도 이제 일종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기본적으로는 우선합니다. 그러나 같은 성격의 법하고는 또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법,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서 다 이제 지역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개발이 언급이 되거든요. 이 법하고는 서로 상충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원칙. 첫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 가능하도록 가야 한다. 두 번째는 체계적 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합리적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뭐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언급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문화권하고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위해서 정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뭐 문화재위원회라든가 등등의 위원회와 뭐 기본 구성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기본적인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이 기초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역에 대한 개발인데 그 개발의 명분은 그 권역 내에 있는 문화재거든요. 지정문화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비지정문화재는 매장문화재처럼 제하에 숨겨져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지정문화재보다는 사실 비지정문화재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법적으로 어떻게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거든요. 근거가 확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쭉 지원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비지정문화재는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왔고 기존 법률로는 앞으로도 여전히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새로 이제 그런 비지정문화재가 확인이 되면 그런 거를 포괄하는 사업들을 이제 계획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사항은 그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기초조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지원이 돼서 권역별로 지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기초수사가 끝나면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5년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이건 위법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 방향 및 목표 등등 조사 연구, 연계 사업, 관광 자원화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뭐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괄하는 그런 이제 기본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련된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당연히 또 지정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임의로 이걸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본 계획이 서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데서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표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새로운 자원이 있으면 이제 선별적으로 발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발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고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련 법률, 이제 국가의 한 매장문화재 발굴을 보면은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전 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첫 번째,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따른 고도지역, 또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뭐 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등등 이걸 이제 국가에 의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12조는 그렇게 해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보존이 되지 않으면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따라서 개발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보존과 관련된 문화재의 복원에 있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법으로 보면은 원형 복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발굴된 유구는 극히 일부인 잔존 상태일 뿐인데 그 원형을 어떤 수준까지 원형이라고 인식하고 복원해야 될 것인가 또 많은 논의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14조는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계획이 쓰고 그 안에 있는 문화재 분포 상태, 문화재의 현황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구역을 이렇게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개발 대상 지역을. 그래서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협의 기간은 20일. 또 이제 그 후에도 지정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또 이해 관계자의 의견,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드려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행계획이 수립 고시되게 돼 있는데 그 후로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 계획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이건 자동 해제를 시키는 것이고요. 승인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늘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간이 지체가 되면 토지 소유주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불이익 이런 걸 사실 최소화하자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비사업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뭐 해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를 공고한 경우 끝났으니까 그 해제를 시켜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제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개인의 그 사유지에 대한 제약이 수반되게 되는 것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또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인데,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건축물이나 확정시설물의 신축, 개축, 증축, 이축, 용도 변경, 택지 조성, 토지 형질 변경,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토성류 채취, 적재, 또 도로 신설 확장 포장, 이런 경우는 이제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뭐 전혀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사안 검토를 해서 문화재에 대한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또 이제 이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따라서 저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도 문화재 보호법이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수반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법의 해석을 따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계획의 승인, 기본적으로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승인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쭉 기본적인 포함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경우도 어떤 뭐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통보가 돼야 되고 말이죠. 예. 뭐 어느 법률이나 붙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면은 이제 사업 시행자를 명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제19조는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이렇게 사업 시행자를 그 공공기관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으로 했지만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국가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위임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20조에는 이제 실시 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2조의 지정 취소, 뭐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제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데, 예를 들면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 혹은 허위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뭐 지정을 했다거나 뭐 등등의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23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나오는 지역개발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사업비용,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발굴뿐만 아니라 정비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25조에는 이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재원 조성, 다음은 특별회계의 사용처,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26조는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일정한 권역을 설정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잉여금이 뭐 예상외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잉여금은 같은 성격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27조를 보시면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이 법하고 관련된 활동을 위해서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둘 수 있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연구, 콘텐츠 개발 운영,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보관 전시, 그리고 주민 협력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아무튼 역사문화권 정비 개발하고 관련된 모든 일들을 통제하는 일종의 중앙 컨트롤 타워라고 할까요? 이런 걸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비 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그리고 도, 시 이런 데로 나눠져서 돼 있었고, 그것 외에도 뭐 관련된 기관으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뭐 국립박물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최대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일들을 통합해서 함으로써 일목요연한 그리고 중복이나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막 그 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미 이런 기관을 역사문화권별로 설립을 위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이제 기초 조사비가 국비 지원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몇 년 안에 만역사문화권에서도 이런 기구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28조 전문 인력의 양성, 조금 주목되는 항목인데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법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이 분야는 그 전문적인 연구와 개발에 이제 어느 정도 정통한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전에 뭐 지금 어디까지 이제 범위가 지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중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육성해서 대학 졸업하면은 바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양을 다 갖추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지금 뒷받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9조는 보고검사, 이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고 또 뭐 검사를 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청문, 필요하면은 이제 청문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31조는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32조는 또 벌칙하고 관련된 겁니다. 먼저 33조를 보면은 이제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그런 그 개발에 관련된 사업들을 행위들을 한 사람, 또 이제 시행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되게 또 이게 그
하도흡이 가면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막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벌칙에 해당이 되고요. 그 벌칙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에 준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엄격하게 비공무원들도 이 불법적인 사항과 관련이 되면은 처벌되도록 하겠다. 엄격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그리고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개 아무튼 개발하고 관련해서 어디선가 이제 일부 일을 맡아서 하게 될 경우 일을 맡은 기관이 있을 것이고 위임을 받는 거죠. 또 거기서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사자들이 뭔가를 그르쳤을 경우 그 종사자들은 당연히 이제 벌을 받지만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그 사람의 소속 기관 거기도 대표자가 처벌을 받는다 이겁니다. 제35조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지정 취소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 기피한 자, 뭐 이런 경우는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좀 지루했지만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절에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앞으로 남은 15강좌가 답사로 마무리될 때까지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행히 이제 3월 중순부터는 오미크론 확산도 좀 주춤해질 예정이라고 하니 보도를 그렇게 접하고 나니까 조금 안심입니다만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